자, MBC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보도한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내 소유라는 근거를 0.1%라도 가져와 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 예비 후보들에게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미래한국연구소가 돈을 빌린 거라며 공천 대가라면 왜 자신이 아닌 연구소장이 차용증을 썼겠냐고 반박했습니다. 연구소 김모 대표는 명 씨가 신용불량자라 차명으로 회사를 소유한 것이라며 명 씨 지시로 예비 후보들에게 돈을 받으러 갔다가 차용증을 쓰자고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써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제 저게 이제 미래한국연구소가 중요한 것은 저곳에서 돈이 이제 수억 원 또는 한 10억 가까이 돈이 이제 가까운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저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 명태균의 역할이 무엇이고 자금은 누구로부터 받았으며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왜 또 미래한국연구소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과정에서 81차례의 공짜 여론조사를 해줬느냐 이제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거든요. 자, 저 말로 보면은 미래한국연구소는 이제 명태균 씨게 아닌 거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대표님 예. 아시다시피 저희가 속해 있는 싱크탱크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운영비를 받은 것을 송영길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나를 지금 구속까지 시키고 기소까지 했던 사안 아닙니까? 지금 재판받고 있고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 이 명태균을 이 대한민국 이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다룬지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탄핵을 외쳤는데 지금 이 상황이 제대로 밝혀지면 윤석열은 당선 무효, 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를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기소해서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아 지금 의원직을 상실시키게 하려고 하는 이 정권이 같은 기준으로 보자면 이거는 완전히 저는 허위사실 유포 정도가 아니라 정치자금 위반에 여론 조작 했으면 이거는 당선 무효다. 무효인 지금 대통령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좀 터무니없어 보이는 소리지만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주장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가 명태균 씨께 아니라면 성립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명의 사장이라는 분의 행적을 보면 그 많은 여론조사와 뭐 그밖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만나서 뭐 온갖 일을 꾸밀 도리가 없는데도 그냥 주장을 해요. 이게 뭐냐? 믿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는가? 네. 그가 믿는 것은 검찰이다. 다시 말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법적으로 다치지 않으려면 내가 이 소유자여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실소유주였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 명태균에게 박자를 맞춰줄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검찰이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 씨의 소유가 아님이 밝혀졌고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해달라고 검찰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저게 내게 아니다라는 주장이겠죠. 김건희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겠죠. 용산에 보내서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고 터진다. 이거 협박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아마 처음 듣는 이제 명태균 대표의 목소리일 텐데요. 노정면 의원이 이미 녹취를 풀어서는 한번 여러분들께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대선 10일 전에 면밀 조사를 해서 최대 6천 샘플을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돈을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데요. 이 돈을 누구에게 받아오라고 하느냐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1억 2천이 아니라 2억 2,700만 원의 현금을 건넸던 그 공천 뒷돈을 받았던 인물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하는 지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녹음으로 명태균의 목소리로 처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돈은 모자르면은 소장한테 얘기해서 이거 받으면 됩니다. 추가 좀 받아가 난가 돈을. 자, 이제 누구누구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지시를 하고 이 돈을 받아옵니다. 자, 그 이전에도 받았지만 마지막에 돈이 많이 부족했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면밀조사 비용으로 자, 차기 그 당시 2022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 광역의원과 그리고 군수 후보로부터 돈을 이제 받아오는데요. 이 돈을 받아올 때 차용증 문제가 이제 걸리게 됩니다. 차용증 문제가 걸리게 되고 그 차용증을 썼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제 검찰에 진술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저희들이 취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자, 그 돈을 받으러 갔던 미래한국연구소에 김 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육성 증언으로 보면 자, 돈을 받으러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공천 대가로 받았다고 차용증을 써줄까? 왜냐하면 써줄 마음이 없었는데 돈을 건네는 사람이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김땡땡 소장의 차용증 관련된 녹취 한번 녹음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그 명칭은 대표한테 전화 받았다. 뭐 오늘부터 여론조사 그거 뭐 몇몇 조사인가 그거 돌린다며. 그거 하면서 전화 받았다. 그래서 차용증 써달라고 하길래 그럼 뭐라고 써주냐? 내가 뭐 공천 대가라고 써줄까? 왜 하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사무실 운영비로 해가지고 차용증 안 써달라 해가지고 써줬다.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강혜경한테 사무실 왔을 때 영채민이가 막 온갖 그걸 써주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하루인가 이틀 후에 모 씨를 보내서 그 차용증을 해소하러 보냈다고. 근데 그 모 씨가 서울에 대선 때 명태균하고 항상 같이 수행하고 운전하고 했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 이제 저 얘기는 차용증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써주고 돈을 받아왔습니다. 마지막에 몇 천만을 받아왔는데 그걸 가지고 오니까 명태균 대표가 왜 차용증을 써주고 가져왔느냐. 쉽게 얘기하면 차용증 안 써주고도 돈 낼려든 먹어도 되는 이제 성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게 터지고 나니까 명태균은 아니 차용증 썼으니까 별 문제 없고 나는 미래한국연구소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명태균의 목소리가 왜 돈을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화를 내는 장면이 없지 않습니까? 어렵게 저희들이 찾아서 오늘 공개를 하는데요. 왜 돈을 받아왔냐가 아니라 왜 차용증을 써줬느냐. 그렇죠. 예, 그렇죠. 왜 차용증을 써줬느냐는 응당 받아야 될 돈인데 공짜로 먹어야 되는 돈인데 왜 차용증을 써주고 채무관계를 만들어 왔느냐라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한 9초짜리가 됩니다. 명태균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왜 차용증을 쓰게 쓴다고 하고 녹음돼. 내 같으면 내가 쓰라 하겠어요? 내려오면 차용증은 나중에 썼다며 말이 돼 그게. 자, 저 말은 가서 녹음까지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는 차용증을 안 써도 되는데 나중에 써줬다면서 마지막 돈을 받으면서 자, 저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받아오고 그 돈은 차용이 있다 없다 지금은 뭐 금전관계 부채관계 다 끝이 났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명태균이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주도하고 돈도 마련하고 조사도 시키고 다 했다는 것. 이게 이제 이 정도 가면은 법리적으로도 명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공천 대가로 받은 돈이고 내가 돈 빌린 게 아니라 응당 받아야 될 돈인데 왜 차용증을 써줘서 채권 채무강을 만들어줘서 그들이 나한테 나중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빌미를 만들어줬냐라고 지금 화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녹취 내용만 놓고 보면 이제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이 돈이 1억 2천인 줄 알았어요. 그 1억 2천이니까 6천만 원씩 차용증을 써주고 다 이제 채권 채무관계가 소멸됐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료를 이것저것 다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2억 2,700만 원을 받아왔는데 6천만 원씩 1억 2천밖에 돌려 못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채권 채무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니까 이제 이게 공천을 위해서 뒷돈을 줬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범죄가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게. 사인이 받으면 괜찮습니까? 아, 내가 사인이 정당인이 아니면 공천 해줄 테니까 이 돈 아니 달라. 사인이 받아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을 아크로비스타까지 데리고 간 적이 있다면 예. 그건 더 큰 문제겠죠. 예. 그런 사실도 나옵니까? 예. 그럼 자, 뭐 이제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줄 만한 이제 증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지금 그런데도 지금 명태균 씨는 끊임없이 자신은 정당하다, 맞다 이렇게 하면서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 왜 이렇게 그러면 계속 본인은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감추려고 하느냐? 이제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이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용산을 협박할 무기가 실제로 어느 정도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배경으로 얘기하는데 아까 그 이제 공천 대가로 갈취한 그 돈에 대해서는 사실 매우 익숙한 풍경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뇌물 사건이 탄로 나면 다 그래. 빌려준 거 받았다. 뭐 전부 채무 관계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명태균 씨가 현재까지 왜 저렇게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느냐. 아직 마지막이 아닌 거죠. 지금 일이 막 펼쳐져 나가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는 계속 용산의 힘만 믿고 버티고 그렇습니다. 버티면서 어쨌든 자기는 이제 사법적인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인데 뭐 지금까지의 정황만으로도 만약에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사기관이 있다면 충분히 다 옥매어서 범법 사실을 처분할 수 있을 텐데 뭐 지금의 검찰을 우리는 믿지를 못하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정치를 해보고 제가 뭐 많이 출마를 해봤잖아요. 5선 국회의원, 뭐 인천시장, 서울시장도 출마해봤고 그러니까 이게 출마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뭐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의뢰 입장이니까. 그런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도 신임을 할 정도로 간단하지가 않은 친구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허위도 거짓말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자기 말 맞다는 오세훈 10년 동안 정말 잊혀졌던 존재를 서울시장을 만들고 안철수와 단일화에 성공시켰고 그 시기를 선택한 것도 보면 상당히 뛰어난 정치적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었고 그러니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신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무속 같은 어떤 예지력도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뿅 빠진 거죠. 그러니까 멍청한 오빠한테 화내지 말고 오빠 뭘 안다고 떠드냐 철없이 명 선생 말을 들어라 이렇게 전폭 신뢰를 보여준 게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저는 명태균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과정도 있겠지만 김건희, 윤석열과 씨와 직접적으로 대화했던 여러 가지 저는 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떠들고 내 건들면 한 달 안에 탄핵되고 내려오겠다고 한번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버럭 화를 낸 정말 대노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하나도 대노하지도 않고 조심조심 시한폭탄 다루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정말로 내공이 이제 깊은 두 분과 함께 기발한 사진과 기발한 답변을 보면서 오늘 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잠시 건너가는 이야기 같지만 허경영과 명태균의 관계가 희한해졌어요. 안 걸린 데가 없네요. 허경영 같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신기가 있다거나 예지력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서 허경영과도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최초로 사진 한 장을 한 이틀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 공개를 했는데 그 사진 좀 띄워 주시고요. 이걸 한 종이 신문에서 받아왔었습니다. 왜 제가 종이 신문이라고 하느냐면요. 우리 저희들이 최초 서비스에 공개한 저 사진을 한 종이 신문에서 인용하면서 서비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해놨느냐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저걸 봤다고 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그 언론이 조선일보입니다. 네. 조선일보가 인용을 하면서 스픽스를 안 띄워주려고. 안 홍보하고 띄워주는 싶지 않은 거예요. 거죠. 그래서 온라인 네. 커뮤니티에 있다 하더라도 저게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제 논란 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내용이 되어서 좀 극으로 지칭되는 TV가 하나 있습니다. 이봉규 TV라고 있죠. 여기에서 급히 허경영 하고 통화를 했어요. 국가혁명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야, 저 사진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자, 저희들이 준비한 허경영이가 대선 못 나가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목적은 뭐였느냐? 5%까지 올려서 대선 후보 토론회에 나가서 이재명을 저격하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시키기 위해서 접촉하고 만났는데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봉규 TV에서 어떤 인터뷰를 허경영 씨가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태균이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못 읽었어요? 그 사람하고 일한 게 없지. 근데 딱 느낌이 어땠어요? 명태균이 그때 내가 만나. 국민의힘이 아닌데 예, 왜 나와서 국민의힘 표를 깨냐. 예. 뭐 이런 식이지. 대선에 못 나가게끔 슬쩍 종용을 했네. 그렇지. 오, 여론조사에 여론에는 그 사람이 여론조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내 지지율이 딴 데서도 여러 군데서도 비슷하게 5% 이상이 나왔어요. 자, 이제 대선에 못 나가려고 본인에게 찾아온 희한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제작진이 아까 사진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저기 허경영 그리고 자 명태균이 있지 않습니까? 저 뒤에 지금 패딩 점퍼 입은 분 있죠. 저분이 혹시 누구신지 강혜경? 아시겠습니까? 김영선 여사.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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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이 이제 예, 저 뒤태가 그러네요. 예, 뒤태가 이제 김영선 의원인데 예. 자 저렇게 가서 김영선 의원이 소개를 해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고 하늘궁에서 아마 잠을 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아니, 여러 번. 김영선은 허경영과 무슨 관계인데? 자 무슨 관계인데라고 하면 이제 제가 취재의 좀 한계가 있고요. 아마도 고향에서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하늘궁이 이제 고향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소개를 했을 수 있다. 또는 명태균이 수십 차례 전화를 했는데 허경영과 통화가 됐는데 허경영을 만났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 체급의 인물인지를 증명할 수 없으니까 김영선을 데리고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저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허경영은 처음 본 사람이고 아무 일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준비한 이봉규 TV의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몇 번 만났습니까? 명태균하고? 뭐 모르죠. 한두 번 왔는가 뭐 아. 왔을 거예요. 하늘궁에 와가지고 하늘궁에서 만났지. 딴 데서 만난 나는 건 누굴 아니고. 만나러 나는 처음 봤어요. 왔길래 난 누군지도 몰랐어. 예. 나중에 이름이 명태균인지 알았지. 아, 자기가 누가 소개한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왔어요? 그냥 제 발로. 아, 그리고 그 사람은 양복을 안 입어 잠바를 입고 와요. 잠바를 입고 오는데 내가 그냥 내 지지자인 줄 알았지 처음에는. 예, 허경영 이름도 대표를 안 밝혀 이름도. 아 이름 안 밝히고 예. 뭐 띄워줄 테니까 돈 내라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 건 없죠. 어, 그 사람이 여론조사 기관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자, 좀 전에 이제 조선일보 인용된 거 보셨죠? 하여튼 한종인 신문에서 저희들 사진을 이제 인용했는데, 자 누군지도 몰랐다. 그리고 점퍼 차림으로 왔다. 아마 이제 점퍼 차림으로 왔다고 얘기할 때는 한두 번 만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한두 번밖에 못 봤다고 하는 그 말이 올 때마다 또는 왔을 때 점퍼 차림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만났다는 거고, 누구 소개로 온 게 아니다. 스스로 찾아왔다고 했죠. 예. 다시 아까 그 사진을 보면 김영선 의원이 데리고 왔죠. 이게 거짓말이네,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니까 저렇게 이제 거짓말 시킬 수밖에 없는 건지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봉규 TV가 왜 허경영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느냐. 그만큼 저 사진이 파급력이 있었다는 것이 그렇죠. 하나가 있을 테고. 그렇죠. 두 번째는 실제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가 밝혀지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단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진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네요. 아니 근데 허경영까지 나오면 이제 사건이 점점 코미디처럼 느껴지긴 네, 해요. 저 밑가격입니다. 예, 근데 정황으로서 이제 추리에 들어갈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일단 둘의 이해관계가 아주 맞아떨어집니다. 허경영 씨가 지금 어디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허경영 같은 사람은 아주 좋은 먹잇감인 게 뭐 신고 재산이 480억 뭐 이런 정도니까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안 아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경영 씨에게 명태균의 능력이 입증이 된다면 돈 안 아낄 사람이니까 허경영으로서는 명태균 씨로서는 허경영의 정책 야망에 대해서 부추기면서 5% 이상 TV 토론 나가게 해줄게. 이건 굉장히 큰 이게 될 테고 허경영 씨는 반대쪽에서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러니까 저들 간에 얼마만한 그 관계가 이루어졌는지는 끝끝내 함구할지는 모르나 미뤄 짐작하기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적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만났는데 지금은 해프닝처럼 허경영이 얘기하잖아요. 소개한 사람도 없이 스스로 찾아왔다고 했는데 소개한 사람이 있죠. 김영선 의원이고 한두 번 왔다고 했는데 한두 번 간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갔고 여기에 동행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거래가 있었나 없었나 그런 거 없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래를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허경영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미래한국 연구소를 통해서 이런저런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저희들이 하나 확보했는데 직접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허경영 2,700만 원, 허경영 3,000만 원. 이게 이제 지금 미래한국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장부 안에 보면요. 장부에. 용역을 수행했던 것 중에
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본 건 이제 저 두 개인데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는 모양입니다. 용역 제목은 없습니까? 제목은 없고요. 뭐 제목이 있긴 하지만 말씀드리기가 이제 곤란해서 네. 어쨌든 저런 걸 통해서 허경영이 명태균에게 뭔가 용익을 줬다는 것은 이제 발표였죠. 만약에 근데 저게 장부면요. 지금 회당 가격일 거 아니에요. 한 번은 2,700만 원, 한 번은 3천만 원 받았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쟤네들 저 조사할 때 중간에 한 40만 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화비만 단순히 40만 원. 네. 예. 그러니까 많이 들어봐야 돈 1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허경영이 당했네. 그거보다 아니, 더 듭니다. 예, 그 정도는 더 들. 아니 더 들어봐야 최소한 될 500 이상. 텐데 조금 덜 텐데 예, 예. 한 번에 지금 3천 받고 2,700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았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추리하면 명태균한테 허경영이 당한 거네요. 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저건 이제 여론조사로 썼느냐 아니면 ARS 홍보 용어로 혹시 대선 과정에서 ARS 홍보 같은 거 할 때 갑자기 전화 받으면 허경영 목소리가 좀 들렸던 기억이 없습니까? 네, 저는 받은 적이 있어요. 저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이제 그때를 용역을 줬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송 대표님 처음 본 사람한테 저 용역 줍니까? 저런 용역을 주냐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여러 차례 더 있는데 대부분 저런 용역은 정상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명태균의 주 특기가 여론 조작 아닙니까? 근데 교묘하게 유도해서 필요한 수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이제 주문 여론을 매수.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문 매수라니까 딱 허경영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돈을 써서.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허경영 여론조사를 위해서 명태균 대표가 자 안타까워하는 장면의 또 녹음이 하나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많이 안 나오니까 안타까워하면서 5%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니까 그것만 나오면 여론조사도 다 하고 대선 후보로 같이 링 위에 올려놓고 이재명 공격하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내용도 있는데 자 명태균과 자 강희경 씨가 통하는 내용 중에 0.몇 %밖에 여론조사가 안 나온다라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오늘 나오나요? 아니요, 내일까지 돌리신다 하시던데. 좀 허경이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저기 허경이도 저 밑에 아들 밥줄인데 네네. 눈치 끌고 있을 건데 그거 줄 때는 나름대로 5% 나와야 뭘 할까 해라. 뭐 0.몇 %인데 자, 저 말이 이제 줄 때는 한 5% 나오기로 기대하고 줬는데 예. 좀 나오긴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0.몇 %밖에 안 나온다. 제가 이제 이 녹음 내용을 공유하는 이유는요. 어떻게 거짓말을 시켜도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시키느냐. 허경영이 나와서 원래 그 사람이 바른 이야기 안 하는 걸로 잘 알지만 처음 본 사람이고 지 스스로 찾아왔고 이런 무슨 일 준 게 없다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거짓말로 지금 저희들 취재해서 저걸 확인시켜 드릴 정도면 얼마나 허술하게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 그냥 방송에 나와서 공중부양한다고 그러면서 부양도 못하면서 바로 시청자 앞에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평론가로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리면 이 명태균이 갖고 있는 이 바운더리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사로잡았어요. 허경영에게도 접근해서 안드로이드에서 오신 허경영 그리고 본인은 명왕성에서 온 명태균 이제 이런 단어를 썼다 그러거든요. 예. 자 그렇게까지 할 능력이 대단하다 아니면 이상하다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 이제 약간의 그 전통적으로 그런 게 남아 있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하고 갈비탕 집에서 왜 처음 명태균이 봤을 때 뭐 조상의 음덕으로 나타나신 분이군요. 이런 투의 대화가 그 어법이 통하는 세계가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런 언사 구사할 줄 아는 걸 일종의 내공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허경영 씨도 사실 그렇거든요. 원래 자기는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능이 되면서 돈을 좀 벌기 시작했어요. 정치인이라고 주장할 때는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월세방을 전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신은 교주가 되니까 지금은 거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의 모든 목적은 그냥 부를 쌓는 거예요. 그게 뭐를 정치를 업고 있건 예능을 업고 있건 지금 명태균 씨가 무속인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무속적 언어 다시 말해서 옛날 고담준론식의 도사급 언어를 구사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인은 아니겠죠. 점쟁이나 무당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점쟁이나 무당이 구사할 만한 신기 어린 말을 던지는 재주가 있었던 건데
거기에 감화되고 거기에 쏙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건희 씨 같은 유형의 사람이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도 그런 쪽에 흥미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명태균 씨의 그 활동 범주를 보면 과학적 언어로 사회학적 데이터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저 많은 인적 고리를 맺을 수가 없을 텐데 다 김건희랑 친한 사진 하나 보이면서 굉장히 신기 어린 소리를 툭 던지면 거기에 험뻑 넘어가는 출마 예정자들이 얼마나 많았던 것이냐. 지금 등장한 27명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과 그런 식으로 자기 존재 증명을 해왔지 않았겠느냐 하고 유추가 됩니다. 실제 이제 창원 산장 국가산업단지 정해질 때도 국토부 공무원들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안내를 하고 실제로 창원시청 고위직 공무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도 명태균이 주도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부터 정치인들을 만나는 그리고 허경영 같은 사람을 만나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이제 오랫동안 정치하셨는데 송 대표님도 이런 유형의 인물을 본 적이 좀 있습니까? 당연히 보죠. 유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약간 뭐 당대표 대선 후보급으로 거론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다 들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당내 기반도 없고 정치를 처음 해본 사람이잖아요. 또 상당히 또 무속이나 이런 데 또 관심이 많고 특히 김건희 여사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명태균이 그러한 점을 정확히 보고 이렇게 접근한 게고요. 일단 김건희 여사와의 소통이 된 것은 그 전에 이준석, 오세훈을 성공시켰던 레코드, 기록과 또 김종인 대표까지도 인정해줬던 이게 쌓여서 계속 이제 신뢰성을 높여갔겠죠. 그래서 사실 라스푸틴이 러시아 황제 니콜라 2세와 그 부인 알렉산드리아의 정신적 그런 지배를 통해 사실상 국정을 농단했는데 육체적 지배도 육체적 정신적 지배를 했다고 네, 하죠. 네, 라스푸틴이. 근데 그 라스푸틴 오직 노래까지 나왔잖아요. 보니엠이 부른 라스푸틴 노래까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딱 한 번 통과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검증이 안 됩니다. 특히 권력의 실세가 한번 신임을 해줘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과의 관계가 전 상당히 깊은 내용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게 힘이고 지금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무기고. 근데 오늘 제가 사실 하루 좀 여유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까지 유튜브로 온갖 걸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다 왔어요. 근데 좀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어제부터 오늘 하루의 최대 화제는 이준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뉴스토마토 박성광 기자가 이제 둘이 만나서 얘기한 걸 기사화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준석이는 앞뒤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뭐 등등 뭐 다 좋은데 제가 하나 의혹을 가진 거는 그 진술이 짧게 나온 신문 기사도 있지만 그 내용을 굉장히 길게 풀어놓은 게 있어요. 그 녹취를 쭉 읽어봤는데 그 이준석 의원의 말에 의하자면 명태균이가 이랬다더라를 전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행동으로 보자고. 명태균 씨하고는 엇나가서는 절대 안 될 사이인 것처럼 명태균 사장 하면서 명태균 씨를 거의 유일하게 감싸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 전후 이 관계를 쭉 보니까 상당히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한 명태균만의 단독 플레이였을까 하는 의혹이 드는 거예요. 중앙 정치에 대해서 아무리 도사급 두뇌를 가졌어도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뭐 이거를 그렇게 알 수가 없는데 이준석이라는 방송계에서 주로 활동하던 한 젊은 정치인이 갑자기 당대표도 되고 뭐 보궐선거도 이겨내고 그다음에 대선에서 지방선거까지의 맹활약의 배경에 도대체 뭐가 있지 않았는가 했을 때 그의 그 뛰어난 명철한 두뇌가 아니라 명태균과의 협업 같은 게 상당히 작용을 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긴밀하게 둘이 의논해가면서 여론조사 조작도 알고서도 하고 주문 조작도 하고 어디 미는 거 어디 홍보하는 거 뭐 푸시하는 거 이런 것들에 많은 일이 관여가 있지 않은가? 왜 그 생각을 하냐면 뉴스토마토 기사대로만 하자면
별로 관계가 없어서 이준석 씨가 명태균을 대외적으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하대를 합니다. 지가 말이야, 걔는 말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단둘이 있을 때. 근데 바깥에서는 명사장님, 명사장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드러내기 어려운 둘만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선거 과정에서 둘이 같이 협동을 많이 한 게 아닌가? 네. 명태균의 재주를 한껏 활용하고 가이드를 하고 길을 제시한 게 이준석 의원이 아닐까? 이런 의혹이 아주 모락모락 난다 이거죠. 자, 뭐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여론을 조작했다거나 왜곡했다거나 이제 이 부분은 증거가 아직까지 나온 게 그렇죠. 아니어서 그렇게 조금 해야죠.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획하고 함께 움직이면서 뭔가 큰 꿈을 도모했다. 이 내용 저희들이 후반부에 다루려고 제대로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지금 현 의원과 명태균은 도대체 어떤 관계였고 왜 이준석을 이렇게 밀었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도 명태균의 실체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은 여러분 잠시 후에 같이 얘기 듣고 더 깊은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얘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정치에 기대 주고 여전히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조금 전에 김갑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탠스가 좀 이상하다. 왜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 명태균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실망스럽게 대응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오늘 아침 SBS에서 김태현의 쇼에 나와서 했던 발언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사장의 불법을 알고 제가 뭐 공범이다 주범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 하는데 예. 불법이 뭔지 적시해야죠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를 별로 공격 안 저 하고 보세요. 제 공격할까? 이력을 살펴보세요. 저는 대세에서 뭐라 한다고 따라가지 않아요. 저는 이 사안에서 봤을 때 예. 제가 계속 얘기한 강혜경 씨가 절대선이라고 놓고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그래요? 예. 근데 역할이 크냐는 굉장히 주관적인 질문이에요. 뭐 그럴 수는 있죠. 예, 명태균 사장이 생각하기엔 자기 역할이 컸다고 생각할 것이고 예. 선거 전반에서 명태균 사장이 어딘지도 몰랐던 사람은 인정 안 할 것이고. 오세훈 시장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선거에서는 명태균 사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역할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서 예를 들어서 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조합해 보면은 예.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는 뭐 크게 관계가 없었고 그 뒤에 당대표 선거까지 이제 한 2달 정도 인터벌이 있습니다. 자, 2021년 4월 7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6월 11일 날 당대표 최종 그 확정일이었으니까 그 사이에는 이제 몰랐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준석 의원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송 대표님 좀 납득은 되시는가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것은 DK 주류가 유승민 같은 사람을 제끼고 주호영을 제끼고 이준석을 선택한 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저는 이렇게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DK 주류가 밀었잖아요 이준석을. 이준석이 박근혜 그 탄핵의 강을 넘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잖아요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칭찬을 했고 그랬고 또 제가 당대표로서 이준석 당대표 아주 여러 가지로 여야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기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토사구팽 되면서 제가 그때 당대표 시절에 그랬거든요. 윤석열 너무 열심히 선거운동하지 말아라. 윤석열 되면 반드시 이준석 대표 토사구팽 시킬 것이다. 역설적으로 윤석열이 떨어져야 이 검찰 세력들이 물러가고 이준석, 유승민, 당신 같은 사람이 보수 정당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흘려들었지만 나중에 내 말이 맞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도 양두구육을 했다라고 지금 비판을 했는데 왜 요즘에 갑자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 저렇게 좀 이상한 행보를 보일까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토픽하고 그 깊은 관계는 없지만 좀 그냥 얘기를 하자면 여기 송영길 대표가 대표적으로요. 서로 당대표 이준석 씨도 국힘 당대표하고 민주당 당대표 하신 두 분이 굉장히 가까운 게 참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엘리트끼리 대화가 되는 정치인이면서 엘리트가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아주 세련된 대화들을 하면서 여야지만 친하게 지내는 그 모습이 뇌리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정치적 관계죠. 저는 이준석 방송 초기에 뭐 굉장히 가까워서 같이 돌아다니는 일도 많고 사적인 관계에서 친숙한 기억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옹호적으로 많이 봤었어요. 뭐 굳이 정치 발언을 하자면 세상에서 안철수보다 싫은 사람이 뭐 홍준표라든지 남들이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 사적인 얘기를 좀 나누는 게 있겠죠.
그다음에 김진애 선생이 맞아 젊은 친구들이 좀 정치 전면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는 없는데 대중적인 이제 정치 존재로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다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더럽기도 하고 돈도 만지게 되고 뒤에서 협잡을 하는 수가 있는지는 모르나 저렇게 명태균이 벌이는 행태,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 것 같은 전횡 이런 것을 같이 어떤 아주 기기묘묘한 줄을 타고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커다란 대응 명분 속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지. 근데 정치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부각하는 지난 몇 년 동안의 과정을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상한 일들과 연계가 많이 돼 있어 갖고 수십 년 그 컴컴한 정치한 사람들의 그 행태들 그 속에 위너가 된 사람들의 그 아주 추악한 면 뭐 이런 걸 너무나 닮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정치쇼 나와서 지금 아까 내가 명태균이랑 불법을 했다고 그러면 그 불법 사실을 내놔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이준석 씨가 알아야 될 게 법리에 걸리는 명백한 불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정당하지 못한 그런 식의 정치 행태를 보인다면 지금과 같은 젊은 기대주로서의 정치적 지위 그 자산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실망하고 있는 이유를 좀 잘못 알고 있어요. 자, 법리 적용에 의해서 무슨 불법을 저질렀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태균, 김건희와 짬짬이가 된 듯한 지금까지 드러난 행적들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행태에 대한 말씀은 이제 주관적 판단이니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균형감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법리적 문제가 없다면 또는 있다면 내놔 봐라라고 했는데 송 대표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미래한국연구소가 공짜 여론조사를 최소 1000샘플 이상을 7차례에 걸쳐서 해줍니다. 거기에 6번이 나경원 후보를 이기고 이준석 대표가 자 이기는 걸로 이제 나옵니다. 이게 공표 여론조사로 활용이 됐어요. 활용이 됐다는 것보다 언론사가 했던 조사한 걸로 다 이렇게 알려지게 됐죠. 다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이준석 후보를 위해서 7번의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이라는 여론조사 회사에 의뢰를 해서 공표 여론조사 언론사 이름으로 이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7번을 했는데 6번이 1등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리적으로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돈을 누가 냈느냐 그러면 그건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내 경선에는 여론조사비를 공짜로 다 받아도 됩니까? 안 되죠. 그것도 똑같이 아니, 근데 선거법이나 이제 이런 게 언론기관과 연합해서 객관적으로 후보와 관계없이 언론기관이 이 비용을 내고 언론기관의 위탁을 받아서 공표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언론기관도 돈을 안 낸 게 확실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죠. 대표 쪽에서도 당연히 돈을 안 냈는데 형식은 언론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만들었죠. 그러면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아니라 맞춤형 여론조사, 소위 보정이라는 명목으로 이준석 의원이 보정이라는 표현으로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약간 옹호하는 제가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식으로 사실상 여론 조작을 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 아닙니까? 네. 완전히. 일단 계약서가 있는지를 물어봐야죠. 없습니다. 계약서 없이 했다면 그건 너무나 이상한 거죠. 더구나 이준석 씨가 무슨 윤석열입니까? 윤석열 대선 후보 때 이 도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죠. 자, 7번을 했고 자 그런데 계약서가 없다, 돈도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건 공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언론사가 알아서 한 거 아니냐? 언론사도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했던 81차례 81회의 여론조사도 23번을 제외한 58회는 공표 여론조사거든요. 이걸 매일 해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언론사든 또는 의뢰한 회사가 알아서 한 것이다 라고 해버리고 돈을 준 바가 없다. 그런데 자 명태균은 청구서 만들으라고 해서 3억 7,500만 원을 만들어서 가져갔다가 결국 김영선 공천으로 되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당대표 경선 과정에 있었던 이 부분도 상식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야 이제 젊은 정치, 새로운 개혁 보수의 그렇죠.
행태에 맞지 않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는 그런 게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모든 문제는 사실 김건희 공천 개입을 고리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깊이 들어가서 민주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흐려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장난질로 선거판 이리저리 흐려놓는 이 풍태는 정말 엄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의 그 지지세라는 것도 보니까 PNR에서 만들어내서 주로 이 페이스북 통해 갖고 빵빵빵빵 터트린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전기현 선생님 얘기하듯이 윤석열이 그 미래한국 연구소 여론조사 장난으로 득본거나 이준석이 당대표 된 거나 뭐 행태가 거의 같은 거 아니냐. 좀 저도 그 동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의원이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또 강혜경 씨의 공익 제보, 명태균 씨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 일반 정서와 달리 왜 저렇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저희들이 강혜경 씨와 공익 제보자 강혜경 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들이 들었던 얘기가 지금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 강혜경 씨와 인터뷰했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명태균은 이준석을 저렇게 만들고 이준석은 왜 지금도 명태균과 깊은 관계를 맺은 것처럼 보이느냐. 그 단서 강혜경 씨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그 선거 여론조사를 시작을 할 때 그 명태균 대표가 다음 차기 대선 주자로는 이제 이준석을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를 먼저 만들고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그 윤석열 후보 대신에 이준석을 넣으려고 보니까 나이에서 미달이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패스를 하고 다음 차기 대통령에는 이준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변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본인도 여러분 들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결국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 대선 때는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송 대표님 그 나이가 만 40세이죠. 만 40세가 안 되니까 어렵고 자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걸 했다. 그러면 제가 취재를 종합해 보면 저희 취재를 종합해 보면 정거장으로서 결국 윤석열을 내세워서 대통령을 만들고 다음에는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라는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야 자 2024년이죠. 이번 공천 과정에서 7불사 모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갈아엎고 계획신당으로 오너라 라고 했던 것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설명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재밌는 건데 윤석열에게 별의 시간이 왔다라고 누구야 저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면서 그렇게 종용을 했다고 그러죠. 틀어진 계기가 되는 건데 2년짜리 대통령 해라. 개헌 완성하고 이게 이준석이 다음이라는 전체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엮여 들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2년짜리 한 다음에 그때 염두에 뒀던 게 일반적인 대통령제가 아니었어요. 이원 집정제 아니면 뭐 그런 비슷한 얘기. 왜냐하면 이준석 씨도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이건 정확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계를 밟아가려고 그런 거구나. 2년짜리 윤석열에게는 당신 검찰총장이 2년짜리 대통령 해도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그래서 2년짜리 해서 개헌하고 그 개헌을 토대로 해서 이준석 대통령 만들고 하는 그게 이제 명태균과 김 위원장과 등등이 갖고 있었던 계획이고 이준석은 그걸 큰 꿈을 가슴에 품고 뛰었구나.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아니라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긴 계획을 가지고 일종의 중간 과정을 중간지대를 윤석열 정부라고 보고 이준석을 그 안에서 계속 키워야 하는데 윤핵관들과 끊임없이 마찰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에 공적 위치에 명태균이 없다 보니까 이준석이 밀려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계획신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2022년 3월 15일입니다. 2024년 3월 15일입니다. 올 3월 15일 날 자 경희궁의 아침이라고 광화문에 있는 대우빌딩 뒤에 있는 거기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김영선이 있었다.
라는 것을 페이스북으로 또 올렸습니다. 그때 뭔가 굉장히 중요한 대화를 했다는 것인데 그게 뭐였겠나. 마지막까지 총선에서 갈아엎자,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도모해서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들는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아마 저의 상상을 말씀드리면 명태균 대표가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본인의 마음을 제가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 결국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라는 큰 계획이 지금 현재 이준석 의원을 아주 좁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밝혀내야 될 게 그 윤석열에 대한 60몇 회의 사실상 여론조사 비용 3억 7천만 원, 뭐 81회입니다. 예. 81회입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데 안 주고 그것을 김영선 공천으로 이제 그 바탈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에 대한 7회 8회 여론조사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가에 대한 것이 좀 취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취재가 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대표 선거 때 이루어졌던 여론조사의 계약서가 있는지 말씀하셨듯이 비용을 누가 댔는지, 왜 그 언론은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마치 자신이 조사한 것처럼 했느냐.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그 썼던 돈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한테 뒷돈 받아가지고 다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죄질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명태균을 구속하든지 자보다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창원지검이 맡고 있어서 이게 지금 수사를 할지 증거 은폐를 할지 좀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9개월 동안 이미 은폐를 해왔고요. 은폐를 수사과에 검사동대 맡겨놨다가 수사 안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최대 불행은요. 그 검찰이 뭘 한다고 해도 전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박은정 검사가 그 국감에서 지적을 했지만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지, 그 박성재 장관한테 지적을 했잖아요. 저는 저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형사부나 공공수사부가 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당대회 사건이니까 옛날 공안부. 그런데 이거를 반부패 수사이고 특수부가 맡아가지고 10몇 명의 검사가 달라붙어서 100여 명에 넘는 사람을 소환해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와야죠. 저를 잡기 위해서 여수산단 회장 박용화 씨가 순천지검에 있던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끌고 올라와서 박용화 씨의 별건 수사를 압박을 해가지고 저의 불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걔들이 노력을 했거든요. 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이부가.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거기다 맡겨놓을 수가 없는, 창원지검 지금 지검장이 누굽니까? 정유미 지검장이 연수원 30기, 지금 이문정 검사와 연수원 동기라는데, 이문정 검사가 이 사람은 키보드 워리어로 윤핵관의 핵심이었고, 그래가지고 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사람이었고, 서지은 검사 미투 사건의 2차 가해자로 고소가 됐던 사람이다. 그래서 기대할 바가 없다, 이렇게 이문정 검사가 평가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검사 2명 가지고 무슨 수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무슨 증거를 또 조작하고 은폐할지 모르죠. 명태균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지 뭐, 일단 소환. 김영선도 지금 숨어 김영선은 완전히 숨어 있는데 그 뭐 김영선에 대해서는 지금 뭐 소환 계획도 없고요. 오늘 보니까 미래한국연구소 아까도 제보해주고 저희들이 많은 정보를 갖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은 오늘 집하고 사무실에 압수수색 당했더라고요. 김 소장이라는 분이 당했고, 또 통상적으로는 압수수색을 하면 유심만 가져가고 이거 휴대폰을 주는데 지금 하루 종일 전화 통화가 안 된 걸로 봐서는 통째로 가져가서 뭔가 내용을 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통화했던 내용도 많으니까 뭐 검사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수사는 지금 그냥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만 한다. 엊그제 가서 조사받아 보니까 그냥 뭐 원래부터 어떤 관계로 명태균을 만나느냐, 그 회사의 성격이 뭐냐, 이런 걸 가지고 그 10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김영선과의 관계, 그리고 공천 거래가 있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보면 수사 안 하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왜곡하는 것이고요. 김건희와 윤석열 관련된 사건이 나오면은 그 관련자들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변론 요지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그 명품백 가지고 수사받으러 갔더니 뭐 백은종 대표도 마찬가지고 청탁이 아니었죠.
업무 관계가 없죠. 마치 변호사가 변론 준비서 작성하듯이 그렇게 신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검사냐고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선을 하는데 공짜 여론조사를 81번을 주고 그 뒤에 자,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어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뭐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호남 그리고 충청 될 만한 지역 두 군데다 딱 꼽아줬어요. 저 거기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수사합니까? 근데요, 더 슬픈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뭐 보나마나 뻔할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 윤석열 비슷한 내면이 윤석열 비슷한 검찰총장이 있으면요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이 순한 양이 되고 개가 되는 이유는 그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사들한테 민주당계 정치인들 판판이 당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서부터 검찰이라는 사람들의 속성이 검사라는 속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너무나 순진하게 대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아주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계열에서 뭐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 세상이 다 뒤집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다 감옥들 줄줄이 가 있을 테고. 그러니까 검찰한테 왜 민주당 내지 진보 내지는 이 당들은 다 그렇게 꼼짝 못하고 살아야 되게 됐느냐? 난 그게 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 민주당 같으면 이런 일은 애시당초 꾸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규모로 무슨 여론조사를 공짜로 80회씩 갖다 바치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돈을 수억 원 걷어들여가지고 이런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 대표님은 지금 직접 수사받고 뭐 압수수색을 총 몇 번 당했습니까? 저는 뭐 두세 번 당했는데 네. 제 주변 주변 사람하고 다 100여 번 당한 거죠. 100여 명이. 이제 그것과 비교하면은 이걸 네. 어떻게 지금 저 검찰총장이 나와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차질 없이 수사하겠다는 말을 국민들 앞에서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보면 정말로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심우정 총장, 이창수 지검장, 그다음에 누군지도 뭐 사차장 그리고 이제 최재훈 반부패서 2부장 4명을 즉각 탄핵 소추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이제 네. 마치 민주당이 결정했으니까 환영하고 국감이 끝나자마자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도 심우정 총장 그 박은정 검사나 김승원 의원이 질의한 거 답변한 거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뭐 8만 6천 원? 10만 원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130번의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23억 이익을 받은 이 주가 조작 사건을 단 한 건을 압수수색 신청도 안 하고 그것도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이게 과연 이 검사의 범죄 집단들 아닙니까? 이거 범죄 은닉 집단들이죠. 아니 근데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검찰은 해체해야 되고 검찰의 조정을 올리는 날이다. 우리가 집권하면 아예 완전 해체시켜야죠 이거. 아니 맞아요. 근데 제가 좀 엉뚱한 얘기 같이 들리겠지만 난 한동훈 차라리 낫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상대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을 때거든요. 예. 지금 국감장에서 벌어지는 검찰총장이나 서울지검장의 답변 보세요. 상대 질의한 국회의원한테 답변하는 게 형식이지만 실은 국민한테 답변하는 거거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습니다. 그걸 무한 반복합니다. 내용으로 안 들어가요. 무한 반복해요. 난 니들을 사람으로 안 봐. 이거거든요. 차라리 한동훈이처럼 빡빡거리고 뭐 철랑거리고 이렇게 싸우는 게 그나마 사람 대 사람의 관계구나 이 생각이 다 든다니까요. 국감장에서 고위공직자들 저런 식의 딱 그 몇 개의 단어로 요약되는 말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습니다. 이 반복하는 건요 정말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뭐 발언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 마치 그냥 그 뭡니까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는 이렇게 말처럼 되는데 송 대표님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그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정건 씨가 나온 그 또 증언 내용 이런 걸 보면
아예 검사가 조작해서 불리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했다는 것이 이번에 또 재판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대한민국 검찰은 사냥개식으로 이문정 예. 검사가 말한 대로 객관 의문을 갖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가 아니라 완전히 사익의 대표자 그리고 일종의 권력의 충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는 숨겨버리고 불리한 증거는 조작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이나 수상 보면 완전히 그냥 뭐 사냥몰이 해듯이 이게 엮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리한 증거는 빼버리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안 내놓고 숨겨버리고. 이번에 그러면은 그 제가 아까 잠깐 봤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정근 씨를 회유해가지고 했다는 그 내용도 오늘 새롭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피의 사실에 한정을 해야지. 계속 파고 별거를 하면은 안 잡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 괴롭히기죠, 그거는. 영원히 피폐 이성윤 의원이 그러는데 영원히 피폐돼 사람이 그래 죽고 자살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반이 넘게 제 경제적 생활이나 사회적 생활이 다 망가지고 멘탈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국회의원이고 당 대표니까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리에서 지금 혼자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검사들이 이정근 같은 경우도 아니 전당대회가 아무 상관없는 개인 간의 그 알선수재 사건을 가지고 와서 별건 수사로 핸드폰을 이미 제출한 행시로 받아가지고 3만 개 녹음 파일을 꺼내가지고 그걸 다 뒤져서 저를 이제 이 돈봉투 사건을 수사를 이제 달라부터 시작했는데 나는 이것은 영장주의 위반이고 별건 수사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정근이 이미 제출했다 그러지만 이미 제출이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의 사실이 한정돼야 되고 또 이미 제출의 임의성이 의심될 자료가 제가 보였던 그 자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의로 했다 그러는데 검사가 사실상 회유 협박한 게 드러난 거거든요. 이게 검사들이 제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법원에 요구해서 그 피의자 신문하는 영상 자료를 찾아서 살펴봤더니 아주 회유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회유한 내용을 보고 이재명 대표를 지금 위증교사라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라. 기억을 좀 살려봐라. 이렇게 말한 것을 위증교사라고 지금 기소한 이 검찰이 자기들은 아니 플리 박인영 한 게 나오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다. 잘해주면 뭔가 대가가 있을 것이다. 지인들, 가족들 네. 뭔가 수사할 것 같은 그런 위협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지난 23일에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런 임의 제출 형식을 취했지만 이것은 별건 수사 영장주의 위반이다.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중적 태도, 극단적 이중성, 그러면서 국민 앞에서 법과 원칙, 상식,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듣고 있는 국민들은 정말로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